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리턴즈의 손자희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발표된 PC 물가가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하면서 3월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에 연준이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발언을 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연준이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기대도 높은 상황인데요. 이렇던 시장의 신뢰를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연준은 과연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 거시 경제에 대한 정확한 흐름 저희와 함께 진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월요일 성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과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항상 잘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주말에도 공부 자료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저께 일요일 밤 10시에도 제 시그니처 강의 주말 특강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한 300명 넘게 들어오셨더라고요. 항상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행운을, 기회를 낚아챌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오늘도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거시경제학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시장 성공 투자 전략 꼼꼼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0707 입력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미 연준이 3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25bp씩 더 올릴 것이라고 노무라가 전망했습니다. 당초 노무라는 3월 25bp 인상을 마지막으로 최종 금리가 4.75에서 5.0%일 것으로 점쳤지만 인플레이션이 최근 몇 달 사이 완화 추세를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 금리 전망치를 5.5에서 5.75%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2024년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은 유지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뉴스입니다. 뉴욕대학교의 루비니 교수가 인플레이션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과 채권은 앞으로 몇 년간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이 6%에 가깝게 유지될 것이며 자신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주식이 30%까지 폭락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및 주식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에서 벗어나 단기 채권과 물가 연동 채권, 원자재 등 인플레 헤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입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기자들을 만나 노동시장이 강하고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연착륙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하겠지만 근원 인플레이션은 2%보다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며 연준의 목표치인 2%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이 더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 세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3월 연준에 얼마를 올릴지에 대한 이 논의에 대해 저희가 집중을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50bp 인상론이 굉장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성견 마스터님은 어떤 시각이실까요? 당연한 제 시각이 있겠죠. 항상. 네. 1년 반 정도 제가 지속적으로 외쳐온 그렇죠. 그런 외침이었죠. 네.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무조건 해야 되는데, 예. 자, 제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료 이거 먼저 좀 볼게요. 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제가 일단은 명명을 했는데, 자 보세요.
1번 국면 제가 계속적으로 한 2달 정도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2달 넘었네요. 작년 12월부터니까. 자, 지금 1번 국면이죠. 예, 1번 국면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소비와 물가가 다운되는 현상. 그리고 이 임계점이 2023년이다. 2023년에는 어떤 시장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향 시장으로 일단은 돌아와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특징은 어떻게 된다?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기 위해서는 보세요.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일단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페드는 0.25에서 지금 4.75까지 1년 동안 굉장히 급속하게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엄청난 속도로 금리 인상을 일단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와 물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9%대에서 6%대까지 밖에 안 떨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6%대에서 2%대로 또 떨어뜨리려면 단순한 산술적인 계산만으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 동안 금리를 4.5% 이상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여러분? 6%에서 2%대로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자, 수식을 넣어보면 9%에서 6%까지 1년 동안 4.5% 정도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자, 보세요. 6%에서 2%대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해도 어떻게 됩니까? 1년 동안 4.5% 이상의 금리 인상을 다시 2023년에 단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산술적으로. 자, 그런데 이거는 전통적으로 이런 식으로 단행을 안 해도 된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여기 2번 국면에서의 1번 국면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후유증이 2번 국면에서 나온다. 이게 뭐죠? 대량 해고.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 실업률은 제가 7%대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더 올리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게 그게 뭐예요? 실업률, 노동시장이 깨져야 된다라는 건데, 자, 지금 페드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카드가 있나요? 자, 금리 인상 말고 카드가 있습니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카드가 있을까요, 여러분? 카드 없습니다. 카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제 조건을 하나 걸었죠. 경기가 소위 얘기해서 경기가 박살나야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금리를 더 올리지 않고, 이런 전제 조건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조금 있다가 옐런 재무장관 얘기도 제가 할 건데, 노동시장이 너무 견고하니까 노랜딩 얘기도 나오고 있죠. 오늘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노랜딩은 희대의 사기극이다 라는 그런 기사가 월스트리트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페드는 카드가 없어요. 카드가 단 한 가지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이고, 자,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려지는 데에는 미국의 국가부채 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연관이 돼 있다. 미국의 국가부채 같은 경우에는 그 금리가 10년물 국채 금리와 연동이 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리면 한 해에 700조 이상의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늘고 있는 거고, 제가 수차례 여러분들께 그래프와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한 해에 700조 이상의 이자만 그렇게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못하는 데에는 미국의 국가부채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에 와서 일단 시장을 다시 복귀를 해보면 국가부채는 지금 일단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게 페드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8월 잭슨홀 미팅에서부터 이 신념은, 이 기본적인 루트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쉽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 지금 잘 안 깨지죠? 안 깨질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될 거다. 그나마 여러분, 그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요, 노무라가 이제 요즘에 제일 잘 맞추는 그런 은행 중에 하나인데, 자, 노무라가 일단은 최종 금리를 5.75%까지 일단은 생각을 했죠. 그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4.75입니다. 1.0이거든요. 빅스텝 2번만 밟으면 됩니다. 예,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노무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5.75까지 일단은 상향 조정을 했고, 자, 중요한 게 있죠. 또 24년 3월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을 유지를 했다. 여러분도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세계 19개 중에 투자은행 중에 반절 이상이 올해 3분기 내지 4분기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고 이게 1분기만 늦어져도 단 한 은행만 이번 2023년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금리 인하는요, 여러분, 금리 인하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는 페드의 피벗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페드의 피벗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실업률이 높아지고 경기가 정말 침체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곡소리가 나올 때 현물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주식이 땅굴을 파고 사람들이 주주들이 곡소리가 나올 때 그때 주가는 부양을 하게 되죠.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침체를 겪은 다음에 피벗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로 인해서 회복기가 가는 이런 사이클은 전통적인 사이클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사이클입니다. 긴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은 어떻게 된다고요? 노동시장이 깨지지 않고 실업률이 더 이상 오르지 않는 한 페드의 카드는 한 가지밖에 없다. 금리 인상 카드밖에 없고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23년에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 카드는요. 계속적으로 쓸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무라 증권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지속되면서 연준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매파적인 기조를 보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요. 이에 대한 성겸 안서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음 두 번째 글로벌 이슈 진단해 보겠습니다. 연준의 목표가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인데요. 이에 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뉴욕 대학의 루비니 교수가 인플레이션이 6% 가깝게 지속이 되면서 주식과 채권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성겸 마스터님 어떤 의견이실까요? 일단은 두 가지를 일단 보셔야 되는데 네. 뭐 미국의 닥터 둠, 한국의 닥터 둠이라고 불리시는 교수님들이 네. 닥터 둠이 닉네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암울하게 보는 건 당연하고요. 네, 약간 비관론자이신 거잖아요. 비관론자가 맞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차후에 이제 오늘 한국 시장 제가 분석해 드릴 때 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인플레가 6%의 임박을 해서 주식과 채권이 수년 동안 고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기사 하나만 조금 제가 살짝만 읽어드릴게요. 네. 자, 주식과 채권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고통을 견뎌야 된다고 일단은 경고를 했는데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를 하나 잡으셔야 될 거는 뭐냐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약간의 조정을 거쳐서 주가가 더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리고 저도 그거를 한 6대4 정도의 비율로 주가가 그러니까 현물이 오르는 경우가 6대4 정도로 더 많았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체크 포인트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두 번째, 실제로 지난해 페드가 금리를 450bp, 그렇죠? 0.25에서 지금 현재 4.75까지 4.5%, 450bp 인상하면서 S&P 지수가 20%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채권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급등을 했어요. 10년물, 2년물, 4% 일단 다 넘었죠?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거 한번 복습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2023년 같은 경우에는 하락 국면, 경기의 하락 국면으로 일단은 진입을 했고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뭐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노동시장의 붕괴. 노동시장이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6%대에서 2%대로 떨어지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 자, 노동시장이 왜 안 깨지느냐? 그 원인은 뭡니까?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한 이민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은퇴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은퇴자들이 시장 참여로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민자들이 국경을 아직도 못 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공급의 문제가 지금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강조드린 것. 이거는 뭐죠? 이 깊이는 뭡니까? 이 깊이는 우리가 이제 하드랜딩이라고 부르는 경착륙이죠. 경착륙.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크게 온다. 자, 페드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경기 침체가 이 정도로 온다라는 뭡니까? 깊이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연착륙.
자, 요즘에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의견이라고 말씀드리는 뭡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는 노랜딩. 요거 세 가지로 1, 2, 3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일단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아까 그 기사에서 자, 인플레가 지금 6%대이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채권 시장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주목하셔야 될 거는 두 가지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가독성을 위해서 이 변의 길이나 그렇죠? 그리고 이 깊이의 길이 같은 거를 다 똑같이 맞췄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깊이가 낮아질 수 있고 이 깊이가 더 커질 수도 있고요. 이 깊이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이 길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 길이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도 실생활에서 정말 많이 느끼실 건데 내가 만약에 어떤 빚을 진다라고 하면 그 빚을 갚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경제 사이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사이클도 보세요. 자, 확장 정책이 끝나고 확대 정책이 끝나고 자, 리세션, 침체가 시작되면서 회복기를 거칩니다. 자, 회복기를 거칠 때 리커버리 여기 있죠? 자, 회복기를 거칠 때 침체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공포죠? 매도 포지션입니다. 공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지만 그 회복기와 활황기는 어떻습니까? 회복기와 활황기는 굉장히 긴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사람의 심리나 이런 거를 조금 대변한다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자, 요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닥터 둠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도통을 빠르게 받을 것이고 그 회복기는 굉장히 느릴 것이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리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주장을 드리는 게 제가 필립스 곡선 예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강도 높은 금리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지 않으면 뭐가 온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나요? 고물가와 고금리가 수년 계속되면서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강조를 드린 겁니다. 왜요? 침체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실업률이 인상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량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페드는 카드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금리 인상밖에 없어요. 2023년에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희망을 깨는 그런 강력한 금리 인상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볼 여지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왜냐? 계속 오늘 제가 강조드리지만 페드는 지금 카드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금리 인상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밖에. 그리고 2023년을 넘어서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작년에 뭐 있었죠? 중간선거 있었죠. 2023년 넘으면요, 미국은 다시 한번 대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대선에 굉장히 강력한 라이벌이 누굽니까?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트럼프다. 트럼프가 어쩔 수 없이 또 나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서 막아야 된다. 뭐를요? 인플레이션을. 그러면 강력한 금리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자료 잠깐 내리고요. 예, 자료 잠깐 내리고 네. 차트를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제가 좀 잠깐 킬게요. 네.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사실 네네. 인플레이션이 6%로 높게 유지가 된다면 최근 시장에서는 배드 뉴스는 굿 뉴스로 받아들이고 굿 뉴스는 배드 뉴스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제 증시에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걸 제가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네, 마음이 통했네요. 예.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고, 네. 자,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금리 인상 시기에는 여기 앉아 있는 저만 해도 6대4 정도의 비율로 네. 증시가 오르지 않았느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가 있고, 네. 그게 맞습니다. 예. 대부분이 제가 비율로 따지면 6대4 이상인데, 자, 그거는요, 이걸로 다 종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죠? 제가 2021년부터 말씀을 드린 건, 자, 미국의 지금 현재 상황과 과거는 다르다라고 제가 강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이 차트, 나스닥 월봉 차트 하나로 일단은 종결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09년에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미국도.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있었고요. 이라크 전쟁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뭡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이때가 뭐가 있었나요?
이때죠. 2008년, 2009년, 2010년도에 리만 브러더스 사태,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부터는 여러분 제가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할 건데 이때는요 약달러의 시대였어요. 미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강달러보다는 약달러를 추구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헬리콥터 굉장히 많은 용어들이 생겨났습니다. 헬리콥터 머니라는 용어도 생겨났고요. 그렇죠? 예. 굉장히 많은 신규 용어들이 여기에서 태어난 겁니다. 돈을 뿌리는 시대였어요. 확대 정책을 썼고 확대 재정 정책을 썼고 정부에서는 확대 재정 정책을 쓰고요. 중앙은행에서는 확대 정책을 쓰는 등 굉장히 많이 돈을 풀던 시기였습니다. 돈을 많이 푸니까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고조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나요?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정부에서는 뭐예요? 재정 정책을 쓰고 중앙은행에서는 통화 정책을 쓰는데 통화 정책에서 가장 강력한 게 뭡니까? 금리 정책. 그 다음에 재정 정책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세금. 세금 중에서 뭡니까? 법인세라고 제가 신세계 리턴즈 시간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확대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확대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정책이요. 이렇게 강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자, 목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현물이 올랐던 건, 주식이 올랐던 건, 시장이 화랑장을 띄웠던 건 뭡니까? 그 목표가 화랑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요소에 인플레이션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걸 조금 누르기 위해서 뭡니까? 금리 정책을 썼던 거고, 금리 인상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뭐예요? 목표는 여기까지였어요. 목표는 펌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긴축 정책입니다. 완전히 다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차트 잠깐 내리겠습니다. 제가 요걸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건데, 네. 자, 자료 한번 띄울게요. 요거 스티키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근원 소비 물가 지수인데 요거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근 40년 만에, 그렇죠? 근 40년 만에 최고조의 인플레이션을 찍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찍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건 뭐냐면 2000년대부터입니다. 2000년대부터. 2000년대부터는요,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대예요, 2%대.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 2%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표가 다르다 이거예요. 이때의 목표는 뭐였냐면 경기를 부양시키는 거였어요. 돈을 뿌려서, 시장에 돈을 뿌려서 통화량 증대를 통해서 붐업시키는 게 여기까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예요? 너무 많이 풀려 있어서 이거를 다운시켜야 돼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예전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 다르다라고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이해되시죠? 정리해드리면 예전에는 붐업을 일으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나오겠죠? 그럼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했어요. 하지만 뭡니까? 최종 목표는 붐업이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도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인플레이션이 높았습니까? 낮았어요. 여기 지금 따져봤자 3%밖에 안 돼요, 여러분. 40년 동안.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근원만 해도 7%대가 넘어간다니까요. 2배입니다, 2배.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뭡니까? 지금 페드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쿨다운 시키는 거예요. 무조건 잡아야 되는 겁니다. 경기가 박살나도 경기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경기를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금리 인상을 해도 주식이 올랐다, 현물이 올랐다, 시장이 올랐다, 상승을 했다라는 논리는 전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지금은요. 개념을 정말 잘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예전과 지금 그 목표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페드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 체크해봤고요. 마지막 세 번째 글로벌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노동시장은 강하고 또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있다면서 미국 경제 연착륙 가능하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2% 목표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할 일이 많다라는 단서를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어떤 해석을 가져가야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고 계시네요. 그 미국 재무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조금 반대 의견에다 딴지를 거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요. 좀 웃기죠? 이 기사 올라왔는데 예. 많이는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슈로 꼽긴 했는데 빨리 네. 내려갔습니다. 많이 본 기사에 떠 있더라고요. 네, 많이 봤는데 빨리 내려갔어요. 네. 자, 인플레 낮아지고 있어서 경제 연착륙이 가능하다.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한국 시장하고 조금 연관을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국 시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선의의 거짓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제가 어저께 이제 제가 항상 일요일 밤 10시에 주말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저께도 유튜브까지 전부 다 해서 300명 넘는 분들이 실시간으로 일단 들어와 주셨고 주말에도 대단하시네요. 예, 주말에도 아주 열기가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노란 똑방 들어오시면 제가 2019년도부터 주말 특강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일단 조금 위주로 해드리니까 오셔서 뭐 들어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굉장히 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항상. 자, 이거를 조금 제가 연착륙이 올 것이냐, 저는 거짓말이라고 일단 보는데 이거 일단은 제가 한국 시장하고 좀 같이 좀 봐드릴게요. 어저께 이제 그 주말 특강 하면서 이걸 제가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자, 한국은행이 지금 기준금리가 3.5%고, 미국이 지금 4.75입니다. 미국이 4.75예요. 자, 이번에는 근데 저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국은행 금리 동결했죠. 그렇죠? 굉장히 많은 고심이 있었으리라 조심스럽게 판단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미국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 시기라고 일단은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제가 저번 주 목요일 날 공개 방송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좀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악담 아닌 악담을 했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올 연말에 재앙 수준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은요. 미국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사실은 인정을 해야 돼요. 다릅니다. 펀더멘털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이 정도 지금 금리를 올리는데도 지금 버티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 정도 버텼으면은 우리나라가 이 정도 만약에 올리면 한 2, 3년 안에 일단은 탈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뭐예요? 일단은 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려야 되는데 동결을 해버렸죠. 동결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는데 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자, 금리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금리는 화폐의 가치다. 자, 두 가지. 제 방송에서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화폐든 금리든 채권이든 이자든 다 이해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뭡니까? 금리는 뭡니까? 화폐의 가치다. 두 번째, 국채는 뭐다? 신용도다. 국가의 신용도다. 이거 두 개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자, 금리는 화폐의 가치입니다. 자,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일단 오르고 있고 더 큰 상황이다라고 하면 뭡니까? 달러, US 달러죠? US 달러의 화폐의 가치가 더 큰 겁니다. 원화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환율 높아지죠. 환율 오릅니다. 지금 환율 1,300원 돌파했죠. 그렇죠? 제가 1,500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에. 환율 1,300원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몇 개월 연속 마이너스인지 혹시 아시나요? 11개월째 무역 수지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환율 때문에. 물론 이제 수입 물가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수입 물가가 비싼 거에 플러스 알파 된 게 뭡니까? 환율이죠, 환율. 쉽게 얘기해서 나는 1,000원을 주고 1달러를 사서 물건을 샀는데 뭐 1,000원에서 2,000원 환율이 올랐다고 하면 나는 1달러를 1,000원 주고 사서 수입업자한테 이걸 줬어요. 근데 그 수출업자한테 줘서 나는 수입품을 가지고 오는데 이게 1달러가 2,000원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나는 뭐예요? 2,000원을 주고 1달러를 구입해서 물건을 사야 돼요. 이게 지금 딱 이 상황이거든요.
수입 물가가 이렇게 비싸지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지금 11개월째고 지금 이번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3월에 12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날 예상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작년 8월 기사를 일단은 보면, 자, 미국의 파월은 빅스텝을 지금 계속 밟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창용 총재는 0.25%를 고수하면서 이 이제 한국은행 총재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본 유출 없다. 자본 유출 없다. 일단은 자본 유출이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세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릴 그런 준비가 돼 있어요. 2023년도.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죠? 한국은 올릴 준비가 돼 있나요? 지금 동결을 했는데 만약에 다음 달에 0.5%를 올려버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5.255. 5.25입니다. 자, 1.75. 1.75. 자,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예, 주식을 내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들은. 그리고 뭡니까? 그 자본이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달러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데 자본 유출 없다, 괜찮다라고 지속적으로 일단은 말씀을 하시고 있죠. 금리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물가만 보고 대응을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또 하셨고, 그렇죠? 자, 오늘 기사만 해도 여러분 무역 적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60억 달러. 그리고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일단은 한전 적자도 33조에 육박을 하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일단은 따라가야 됩니다. 자, 미국은 뭐가 문제라고요? 국가 부채가 문제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는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제가 말씀드린 1년에 내야 되는 이자가 지금 어차피 그 재작년에 700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문제라고 했고 사실상 주요국들을 제외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거의 탑 랭커입니다. 가계부채.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가 위험해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른 방식으로 일단은 풀어야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 풀어요?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합니다. 그렇죠? 한국도 그렇게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금리 차가 더 나게 되면요.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연말에는 정말 재앙적인 수준이 될 수가 있어요. 다 던질 겁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현물 다 던져버릴 겁니다. 예. 앉아서 환차손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 들고 있겠습니까? 현물 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외국인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절대 손해 안 봅니다. 그리고 무역 적자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고 있고 이번 달만 해도 다음 달만 해도 12개월 연속 적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빨리 따라가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일단은 애둘러서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슈 3개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정리를 해드리면 병은 깊게 가기 전에 초기에 빨리 잡아야 됩니다. 그게 경제에서는요,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빨리 잡아야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하든 안 하든 부작용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병을 방치하면 오래 길게 갑니다. 그게 뭡니까? 고물가와 고금리가 유지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스태그 인플레이션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더 많은 비용과 더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지속적으로 2023년에 일단은 단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네, 오늘 시장 투자자를 움직였던 글로벌 핫 이슈 3가지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 오후 11시 25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해외 선물 23시 진단해 보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나스닥은 PCE가 예측치를 상회하며 달러 인덱스가 105선을 돌파했습니다. 골드는 국채금리와 달러화 강세에 연저점을 돌파했습니다. 오일은 러시아 3월 공급 축소 이슈에도 불구하고 강달러의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유로 FX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로존 경기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과 오일은 개장 이후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골드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골드는 독약청청 혼자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는데 다시 그 골드가 상승분을 되돌리고요. 2개월 들어 최저치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골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근데 골드, 오일 다 똑같이 네.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모든 상품군들이 굉장히 많이 흔든다. 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골드 차트를 보기 전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지 나스닥 차트를 일단 좀 볼게요. 네. 자, 나스닥 차트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박스장을 일단은 그리고 있는데 좀 길게 볼게요. 길게 보면 일본 이겁니다, 기준인가요? 여러분. 네, 일본 기준으로 보시면요. 여기 2021년 11월부터입니다. 11월부터 지금 어떻게 됐죠? 대세 하락장이에요. 대세 하락장.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시는 이런 선들을 일단은 그리시면 되고 고점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요. 저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대세 하락장이 일단은 지금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만 포인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포인트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분위기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나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자, 거의 대부분 오일이나 골드나 지금 이제 나스닥을 거의 커플링 해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 뭐예요? 일단은 매도 포지션이 유리한 장인 것은 맞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고 불확실성이 팽배하기 때문에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어서 골드나 오일이 굉장히 많이 흔들린다. 일단 이렇게 기본적 분석을 깔고 여러분들이 매매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자, 그래서 제가 항상 매매를 하실 때는 강조드리는 게 있죠. 주요 시간대 일단은 매매를 하셔라. 자, 유럽장 보도록 할게요. 유럽장 보시면 여기 자, 5일선이 21선 위로 타고 가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수렴과 발산에 의해서 이 부분에서 일단은 매수 진입해서 40틱 정도의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도 일단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왼쪽으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서 수렴과 발산 나오죠. 예, 데드 크로스 나옵니다. 데드 크로스 나오면서 밑으로 쭉 뻗는 요런 여기에서 진입자리, 여기에서 진입자리. 두 군데 일단은 제가 짚어드릴 수 있죠. 항상 제가 이런 진입자리 그리고 기법 같은 경우에 항상 제가 유럽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 잠깐만 볼게요. 자료 잠깐 보시면 네. 자, 노란 톡방 제가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부터 2주 전부터 노란 톡방 들어오신 분들은 해외 선물 2주 환송 프로그램이라는 제가 직접 진국만 뽑은 강의 내역이 있습니다. 이 강의 내역을 제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2개씩 무료로 일단은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노란톡방 지금 들어오시면 내일 오전 바로 제가 일단은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예, 2주면은 여러분들도 해외 선물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기법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죠?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이 동영상 제가 무료로 일단은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 오전부터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켜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선견이라고 마스터님의 성함 2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더 다양한 투자 팁 얻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오후 11시 30분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 상황 먼저 살펴보고 오시죠. (2월 27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주요 상품들은 5일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 우위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나스닥 1분봉 차트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 전거래일 하락분 만에 나서면서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우리 시각 밤 10시부터 고개를 들면서 거래량이 실렸는데요. 개장 이후에도 상승 의도는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지금 체력 테스트에 나서면서 지금 현재 1%대 상승한 12,14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5일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 러시아의 공급 축소 이슈에도 큰 상승 탄력 붙지 못하면서 오늘은 등락을 오가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모습입니다. 2주 연속 약세 지속되는 5일, 지금 현재는 0.77% 떨어지면서 75달러 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지금 장대 음봉으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 골드 체크해 볼게요. 네, 골드는 지수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면서 달러가 주춤한 밤 10시 30분부터 힘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제한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현재는 0.3%대 오른 온스당 1,82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5일을 제외하고 나스닥과 골드, 유로가 오늘 모두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달러가 재개했던 강세 흐름 되돌린 만큼 유로도 지금 0.29% 상승하면서 1.059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이 나스닥에 대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전거래일에는 1%대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개장할 때 좀 좋은 흐름 보여주네요. 네. 일단은 아까 그 22시 30분부터 네. 우리 이제 그 지표 발표가 하나 있었고요. 네. 거기에서 일단 오르는 모습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 일봉 일단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일봉 일단 체크를 해보면 사실상 지금 패턴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면 저번 주에 PCE 발표하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일단은 조금 많이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순간적으로 우리가 이제 밤 10시 반이죠.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반에서 한 15분 정도 굉장히 낙폭이 크게 나타났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꼬리들, 분봉상으로 꼬리들이 길면서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 보였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큰 이슈가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도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제 예상으로는 이 정도 선입니다. 제가 조금 그어드리죠. 네. 다시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단 같은 경우에는 일목선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11,850 정도, 11,850 정도. 그리고 상단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일단은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12,410 라인 정도. 11,850에서 12,410 라인 정도. 여기를 박스권을 일단은 형성하면서 월, 화, 수, 목, 금요일 길면요. 그 목요일 날 일단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기 때문에 월, 화, 수, 목까지는 일단은 박스권을 조금 형성하고 목요일 날 밤에 어떤 움직임이 있고 그 다음에 금요일도 박스권을 형성하는 이런 모습이 일단 보이지 않을까. 일단은 시나리오 이렇게 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일단은 노동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기 때문에 자 이번 주는 일단은 이렇게 박스권에 머물 가능성 그리고 뭡니까? 이 박스권에서 다음 주에 다시 레벨업 혹은 레벨 다운이 되는지 일봉상으로 이렇게 일단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1,850에서 12,410 라인 박스 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에는 제가 일단은 포인트를 한번 좀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으로 넘어가서 자 여러분 보세요. 자, 근원내구재 수주 22시 30분에 근원내구재 수주 발표가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상승을 좀 했습니다. 상승하고 나서 자 항상 여러분 제가 아까 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우리 해외 선물 이주 완성 프로그램이라는 동영상 무료로 일단은 내일 오전부터 배포해드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서도 일단은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인데 뭐냐면 항상 어떤 가격이나 캔들이나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수렴과 발산, 제가 수렴과 발산 굉장히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수렴과 발산의 과정을 꼭 거치게 돼 있다 이겁니다. 수렴은 뭐죠? 한 점에서 일단은 가격이 만나고 한 점으로 어떤 힘이 뭉쳐지는 그게 뭐예요? 수렴. 그 다음에 그 뭉쳐진 에너지. 그 뭉쳐진 에너지를 발산하는 게 일단은 발산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쉽습니다. 보세요.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수렴을 했죠. 수렴을 했습니다. 박스 횡보를 그리면서 수렴을 했고요.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죠? 발산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매수 쪽으로 발산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힘을 응축을 하고 발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수렴이 일어나면서 에너지를 응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발산을 하게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이 수렴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셔야겠나요? 안 하셔야겠나요? 안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서 매매를 해야 되느냐? 다 지워드리고, 자, 크게 일단 보신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라인 일단 좀 그어드리겠습니다. 12,116입니다. 12,116에서 12,146이니까 30포인트, 한 120 정도, 120틱 정도의 나스닥 120틱이면 굉장히 진폭이 작은 겁니다. 최소한 상방으로 여기를 뚫거나 하방으로 여기를 뚫는 그 시점에서 뭐예요? 매도 추세, 매수 추세를 단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단기적으로. 자, 올해 2월 달에 나스닥 매매의 특징은 뭐냐면 추세가 잘 안 나옵니다. 400틱 이상 거의 안 나옵니다. 300틱도 안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기술적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셔야 돼요. 왜냐? 시장은 너무 불확실성이 혼재하기 때문에 매수 매도가 굉장히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장이 확실성을 가질 때까지는 짧게 매매하시는 거, 그거를 일단 좀 추천을 드리고 12,116 라인하고 12,146 라인, 요 라인 지날 때 그때 매매하시는 걸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나스닥 일단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밤 10시 30분 기점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레벨을 높여가는 모습입니다. 밤 10시 30분에 이 내구재 수주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 보니까 1월 내구재 수주가 전달보다 4.5% 감소하면서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왔고요. 근원 내구재 수주는 0.7% 증가하면서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큰 폭으로 상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시장은 지금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좀 반응을 한다고 봐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근원 내구재 수주에 일단은 반응을 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 근원 내구재 수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표를 보실 때는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가 좋게 갈 것인가 나쁘게 갈 것인가 이것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제 방송을 오래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에 관해서 지표에 관해서 확고한 신념, 기본이 돼 있으신데 잘 안 들으신 분들은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보시면 돼요. 경기가 좋아질 거냐 나빠질 거냐. 자, 근원 내구재 수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구재죠. 내구재를 일단은 수주를 합니다. 사야 되고 주문을 해야 되는데 자, 경기가 좋아질 것 같으면은 이게 오르겠죠. 그렇죠? 경기가 나빠질 것 같으면 주문을 안 하겠죠. 그래서 내립니다. 자, 근원 내구재 수주가 올랐어요. 근원이. 그럼 뭡니까?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위쪽으로 일단은 뻗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간단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표 어렵지 않습니다. 이 지표 설명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해외 선물 이주환송 프로그램 동영상에 제가 따로 25분짜리로 영상 제작했으니까요. 그거 한 개만 보시면 됩니다. 보셔서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입니다. 네. 네, 근원 내구재 수주는요, 이 항공기 수주가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것을 근원 내부재 수주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오늘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치기 앞서서 한 말씀 더 챙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지난 7년 동안 해외 선물 교육을 굉장히 제가 좀 많이 했죠. 네. 여러 가지를 일단은 보여드렸고, 제가 한 2,000명 정도 수강을 했던 이 영상을 네. 최초로 무료로 일단은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최초 공개. 네, 한 2,000명 정도 수강하셨습니다. 4년 동안. 네. 지금 제가 오전부터 일단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서울경제 TV 신세계 리턴즈 시청자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이 동영상만 일단 보셔도 됩니다. 예, 동영상만 보시고 공부 같이 하시고 2023년 다수의 위기는 소수의 기회입니다. 소수에 편입되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편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값진 정보도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되고요. 또 샵 0082번으로 선견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한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스터님과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